흔히 말하는 그 결혼 페널티라고 한 거. 네. 우리 네, 저도 네, 네. 그 얘기를 들어서 네. 많이 들어가지고 혼인신고 안 하고 이게 따로 나가는 케이스 절대 좋은 전략 아닙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어요. 뭡니까? 이건 세금하고 정치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뭡니까? 이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일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게 여기에서 문제일 우리가 수 있어요. 한숨을 쉬면 안 네,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노블레스한 경화위원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는 왜 24평 아파트에 집착을 할까? 관련된 내용을 앞에 두 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네시스 박입니다. 온라인에서 세금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신여대 겸임 교수고요. 작가로 한 90여 권의 책을 낸 이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 집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다. 옛날부터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남자가 집을 해와야 된다. 이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옛날에 집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네.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예전에 예전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거 월급 네. 집안의 재산에 비하면 네.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네. 지금은 영끌을 하고 뭐 3, 40년을 모아도 살까 말까 한 게 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자는 집을 한다의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여자는 예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혼수와 집이 비슷한 거예요. 동등한 개념으로. 네, 약간 한 1.5배 정도. 아. 근데 지금 혼수와 집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게다가 또 네. 가부장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남자 쪽에서 이제 그런 좀 더 1.5배 말씀하신 네. 거기에 대한 걸 책임을 지고 그러면 그 안을 채우는 예물이라든가 혼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여자 쪽에서 하고 그런 게 좀 계속해서 뿌리내려서 오지 않았나. 요즘에 물론 많이 바뀌었지만. 네. 내가 집을 해오고 내가 바깥 일을 하는데 혹시라도 집 비밀번호 바꿔놓을 수 못하게 하려고 약간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집값이 서울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게다가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제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결혼을 해도 맞벌이를 해도 이게 정말 포도시 모아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약간 더 준비되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좀 준비가 내가 좀 돼야지 배우자도 좀 이런 사람을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경제적인 게 다가 아닌데 좀 그런 요즘에 청년들을 좀 주변에 좀 보거든요. 그럼 좀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암묵적인 룰. 신혼은 아파트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파트라는 문화가 떠오르고 가는데 이 연결고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좀 생성이 된 걸까요? 50년, 60년대 먹고 살 게 없고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네. 전쟁 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폐허가 됐는데 네. 60년, 70년대 오면서 농촌에서 잘 살아보자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네. 그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학교에. 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서울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게 한 70년대, 네. 80년대 올라와서 그때 서울이 붐비기 시작을 합니다. 구로공단이라고 하죠. 거기서 네. 미싱질 이런 거 하고 예, 예. 남자들은 또 뭐 이렇게 뭐 지구, 이구, 나르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다가 네.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70년, 80년 가면서 중산층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돈이 생겼잖아요. 네. 자기가 살 집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의식주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시골집처럼 이렇게 큰 집을 주택을 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때 나라에서 중산층이라는 게 처음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 사람들이 살 어떤 주거 형태가 뭘까? 라고 하면서 아파트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7, 80년대 들어서 아파트가 개발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네네. 90년대 이제 일산이니 뭐 판교니 그땐 분당이었죠. 네.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재산의 증식 수단까지도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아파트는 중산층이 살 집을 마련해 준다. 지금처럼 아파트는 되게 비싸다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아. 생각해보면 닭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성향가.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게 예. 미국에서는 어우, 저렇게 뭐 교도소도 아니고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되게 고급 형태의 주택은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쩌다 공동주택. 보니까 예.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고급형 주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두 가지 요소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유의 약간 공동체 현상.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딱 가요. 네. 근데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좋은 대학에 흔히 말하는 스카이라고 하는 네. 거길 가야 되는 것 같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취업도 그냥 재수 삼수하면 안 되고 곧바로 그냥 대기업에 가야 되고. 그래서 대기업에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진 순서대로 결혼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결혼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거에서 남들이 다 아는 아파트. 어디에 나오는 아파트? SNS에서 예쁘게 나오는 아파트. 가장 표준화되고 규격화되고 비교하기 편한 게 아파트다.
저는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최근에 많이 들어요. 그 현재 2030 청년들을 보면 네. 지금 내 집 마련 장벽 때문에 결혼을 포기 또는 뒤로 미루는 이 실제적인 체감은 두 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특히 부동산이 이제 경제적으로라든가 현실적으로 많이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결혼식장을 어디서 할 거냐, 뭐 스몰 웨딩 할 거냐, 스드면 어디서 할 거냐, 막 이런 거는 좀 한 번 하고 지나칠 수가 있는데 자가냐, 전세냐, 집이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이거는 정말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민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네. 부동산 때문만은 아니에요. 부동산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결혼 안 하고 싶은데 너무 슬픈 얘기다 그거. 결혼 안 하고 싶은데 약간 핑계로 야 우리가 아. 준비가 안 됐으니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왜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혼자서 너무나 재밌게 즐겁게 놀 수 있는 것들도 많아졌고 매우 공감해요. 내가 옛날에는 직장 다니고 뭐 하면 바로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압박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너무 할 것도 많고 그냥 정말 할 거 없으면 넷플릭스라도 근데 결혼하면 넷플릭스도 내 맘대로 못 보거든요. 그런가요? 모르시는 척 플레이스테이션을 내 돈으로 사는데도 결혼할 때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사줘서 저는. 그래서 결혼 당하셨군요. 여성 입장에서도 결혼했을 때 손해보는 게 많다라고 오히려 여성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그런 거지 그게 저는 집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맞아요. 뭐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예요. 뭐 아무리 이제 좋은 사람과 같이 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기숙사에 같이 자면 네. 잠자는 시간도 좀 다르고 좀 불편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저는 결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두 집안의 가풍이 서로 다른데 이걸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배려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것 같은데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왕 하려면 빨리 해라. 빨리 해라. 혼자 하지 말고 그리고 둘이 해라. 둘이 해라. 결혼 원래 둘이 하는 거 아니야? 제가 혼인신고를 안 하는 아. 케이스. 혼인신고 안 하고 이게 따로 나가는 케이스. 절대 좋은 전략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그 뒤가 된 시간인 것 네네. 같아요. 자, 네네. 흔히 말하는 그 결혼 페널티라고 한 거. 네. 네네네.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네. 많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일단 먼저 현상을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페널티가 확실히 있어요. 있습니다. 소득을 합산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봉 5천인데 합치면 1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봉 5천 따로 신용대출 받으면 5천을 받아요. 각자 5천 받아요. 그럼 합치면 1억이 되잖아요. 네. 근데 합산 소득에서 1억이 됐을 때 뭐 1억까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그렇죠. 7, 8천. 네. 그럼 벌써 좀 싫죠. 청약 기회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는 만 30세가 넘고 일정 소득이 있고 내가 이제 미성년이 아니고 별도로 독립된 세대면은 우리 1세대 주택 비과세라는 게 있어요. 네.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이 살고 동거하고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혼인 신고를 안 하면 별도세대로 봐요. 그러니까 각자 주택을 하나 있으면 둘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되게 환상적이죠. 근데 조금 죄송하게 말씀드리면 네 글자로 헛똑똑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일단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세금 그리고 정책의 대전제는 집을 하나만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면 세금이 취득, 보유, 양도 3단계로 나오는데 뭐 여기서 다 설명하기 너무 길어서 핵심을 네네. 말씀드리면 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하나만 사라는 거거든요. 어... 자, 그러면 내가 부부 결혼은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 신랑으로 하나, 아내 신랑으로 하나 써서 두 개가 돼요. 네. 그럼 뭔가 복잡해요. 나중에 세금적인 부분에서. 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자금이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남자 쪽에서 5억, 여자 쪽에서 5억, 대출 사업 받아서 9억 하면은 18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18억을 뭉쳐서 살 수가 있는데 따로따로 살면 9억짜리잖아요. 이게 잘 보면 9억짜리 살 수 있는 게 경기도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얘가 시간 지나면 예를 들어서 1억이 올라요. 3년 후에. 네. 큰 돈이죠. 네. 두 개 오르면 2억이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뭉쳐서 9억 말고 10몇억짜리 사버리잖아요. 네. 2억 플러스 알파 올라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이걸 돈을 합쳐가지고 똘똘한 한 채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당연하죠. 이런 게다가 얘기예요. 욕도 안 먹어요. 다주택이 아니니까. 맞죠?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어요. 뭡니까? 이건 세금하고 정치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뭡니까? 이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일 수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한숨을 쉬면 안 돼요. 한숨 쉬면 안 돼요. 저는 저희 와이프 덕분에 예.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보고 눈이 있나 지금? 이거 와이프가 반드시 지금 보고 있나 지금? 보는 거라는 전제하에 나는 눈물이 살짝 맺혔어. 그러니까 감동이 들어요. 필요하시면 당근을 흔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장 자본이 부족한 예비 부부들에게 첫집 마련 전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2026년에 주요 청약 일정 같은 게 혹시 머릿속에 이렇게 딱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두 합산 소득이 18,000 정도 돼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8,000이면은 대략 곱하기 6으로 하면은 86에 48, 4억 8천이잖아요. 네.
주담대가 대략 그 정도 나와요. 근데 뭐 항상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역을 말씀드리면 조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 문제네 말을 해야 되나 지역 7억에서 8억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이렇게 지도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딱 X, Y 이렇게 딱 해보세요. 그럼 1, 2, 3, 4분면이잖아요. 저는 1분면하고 4분면을 좋아합니다. 동쪽을 좋아합니다. 용산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동쪽. 물론 이제 서쪽이 나쁘다는 거 아닌데 제 주변의 수강생들, 매수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열에 한 6, 7명은 동쪽을 원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핵심은 일자리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럼 서울에서 가장 중심 3대 일자리가 어디죠? 광화문, 시청, 강남구.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강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중에 하나만 고른다고 해봐요. 어디를 가시겠어요? 만약 하나만 고른다면? 강남으로 가겠죠. 강남의 가능성이 높죠. 예. 물론 저는 사대문을 좋아하지만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꼽으면 강남이 좀 많을 거예요. 강남의 장점이 뭐냐면 주변 형제들이 좋습니다. 확장성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는 서쪽, 동쪽, 밑으로 남쪽 괜찮긴 하지만 위로 북쪽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자,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계속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마곡이 있긴 있는데 네. 그에 반해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동서남북 다 가기가 편하고 핵심이 뭐냐면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분당, 판교, 수원, 동탄 쭉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좋은데 상대적으로 동편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서울, 강남은 힘들다, 너무 비싸니까 네. 네. 경기 남부 라인을 보자는 거죠. 자, 경기 남부 라인을 봤는데 저 밑에 동탄이 있어요. 34평 국평이라고 하잖아요. 네. 국민평형 17, 18억을 합니다. 와. 얘가 밑에 딱 버티고 있어요. 와. 야, 그러면 이제 더 밑으로 가면 천안이잖아요. 예. 이제 좀 멀잖아요. 예. 그럼 좀 올라와야 되겠죠. 네. 올라왔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제 수원 영통도 있고 네. 광교가 있어요. 예. 근데 광교는 너무 신도시라서 너무 비싸요. 비싸죠. 그럼 옆에 거기는. 영통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제 하나 나왔죠. 자, 영통 구축이라도 가는 겁니다. 신혼부부라면. 예. 예.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요. 조금 더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용인 수지가 나와요. 네. 근데 얘도 국평이 막 14, 15억을 해요. 네. 근데 거기에 오래된 것들을 보면은 20평대가 한 8억 정도 합니다. 음. 그리고 광교 옆에 바로 영통 있잖아요. 네. 영통 옆에 광교가 있고 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갈 거예요. 근데 거기가 만약에 너무 비싸다 그럼 옆으로 살짝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옆에 평촌, 안양이 있습니다. 평촌 같은 경우도 일기 신도시기 때문에 되게 비싸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평촌에 5구짜리 있다, 20평대. 네. 근데 옆에 평촌이 아닌 만안구 30평대가 있다. 그럼 나는 어디를 고를까? 저는 평촌 5구로 고를 거예요. 아. 입지로 고를 거예요. 입지를. 약간 좀 쉽게 해서 그냥 서울대 좀 낮은 과를 가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경기 남부, 동부, 그리고 옆으로 좀 더 가면 이제 3번, 군포 이렇게 나오겠죠.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잘 팔려요, 그래도.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제 위로 가야 돼요. 위로 가면은 이제 구성남 나오고, 네. 구성남도 비쌉니다. 네. 5구 20평대가 예. 작년만 하더라도 9억 정도면 살 수 있었어요. 예. 얘가 지금 10억이 넘어요. 와. 거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거든요. 오. 그 거래가. 그래서 그런 거 사시면 실패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아예 거기서 안 되면 이제 서울 위쪽으로 가버리면 이제 구리 다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구리 다산 쪽도 만만치 않은데 네. 그래도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봐요.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과거의 연애와 오늘날의 연애가 좀 많이 달라졌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는 곳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잠깐만요. 사는 곳으로 연애를 할까 말까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네. 강남 쪽 교회로 다니는 거죠. 아, 서초역에 있는 그런 네, 큰 다른 대형 교회 데인데 같은. 가가지고 그럼 그쪽에 같이 뭐 성가대하면서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 교회 근처에 오빠. 사는 사람들이고 아, 그럼 일단 거기선 자가면 기본적으로 몇십억씩 있는 집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저 사람이 어디 사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급여할 수 없지만 자산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양극화가 많이 돼 있다. 이런 느낌이 일단 첫 번째인 거고 이제 말씀하신 것의 의미에서는 옛날에는 집 이런 거는 네. 연애에 결혼에 우선 요소는 절대 아니었어요. 아예 안 되면 뭐 그냥 방 한 칸으로 시작하지 뭐. 맞아. 사글세로 월세란 말도 안 썼거든요. 맞아요. 사글세로 시작하지 맞아요. 뭐. 사글세란 말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뭐 좋은 말로는 이제 사랑 하나로 시작한다.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70년, 80년, 90년대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게 이제 정상이었다면 네. 지금은 관문이 생긴 거죠. 연애를 하고 네. 그리고 결혼까지 가는데 네. 집이라는 관문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네. 라는 거.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 내가 계획이 좀 섰다. 네. 그랬을 때 말씀하신 대로 야 그러면 우리 결혼을 하는 게 이 집을 빨리 장만하는 거다. 집이 결혼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합쳐봤자 집은 안 돼. 그럼 어차피 같이 할 방법이 없으니 서로 이렇게 모으는 게 낫지 않겠니?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뭐 출산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서로 맞아요. 좀 더 해가지고 돈을 모은 다음에 하자라고 해서 결혼을 늦추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집이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네. 연애에서 결혼까지 가는데 중간에 이거를 땡길지 늦출지의 게이트가 되면서 이걸 통과해야지 결혼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관문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뭔가 듭니다. 씁쓸한 막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네. 그 얼마 전에 뭐 캐셔로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네네네네. OTT에서 하는 드라마가 네네네. 거기도 장기 연애 커플이요. 예. 여자가 되게 생활력 강한데 네. 막 이렇게 계산을 해보더니 안 되겠어 우리 결혼하자 이러는 오. 거예요. 그 남자가 오래 사귀었지만 결혼은 또 다른 거니까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하는데 훌스 사줄게. 그러니까 남자가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는 게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그 헤어지기가 아쉬워 뭐 이게 아니라 계산을 해보니까 집을 같이 하는 게 결혼하는 게 유리해. 그러니까 하자. 이런 식의 게이트 역할을 하는 거로 좀 바뀌었지 않나. 씁쓸한데 사회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인정이 되는 게 요즘 사회라는 거죠.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예.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네. 집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이게 굉장히 어떤 등급은 아니지만 선호하는 조건이죠. 조건으로 선호하는 조건이죠. 예. 아예 그 저쪽에서 집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예 저쪽에 집이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네. 본인에게 자가가 있냐 없냐 이게 있다 그러면은 소개하기가 더 수월해지는 거죠.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분들한테 좀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고 싶은 거는 지금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잖아요. 네. 교육열도 높으셨고 그렇죠. 자녀들이 좋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신랑 측 신부 측 뭐 옛날에 뭐 이렇게 파워게 이런 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게 옛날처럼 이렇게 강하지 않고 지금은 우리 얼마 해줄 수 있다. 우리 얼마 해줄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너네가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좀 있죠.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예비 사회를 데려와서 자기 딸하고 같이 옵니다. 네, 상담을 하러. 네. 그러면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얼마 했어 얼마 했어 내가 보태줄게. 이 얘기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어떤 막 뭐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너 얼마 가져올 거니?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예. 그냥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전략적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굳이 불편하게 지금 자본주의에 사는데 부동산이 중요하고 주식이 중요하고 재테크 이런 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너 우리랑 같은 곳 보고 있는 거 맞지? 동쪽 보고 있는 너 서쪽 아니지 너. 네. 이거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걸 언제 해요? 살아봤는데 아까 네. 1년 살아봤는데 아니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같은 커뮤니티 있는 사람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이 결정사 역할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닥쳤어요. 네, 네. 아, 좀 잘못 들어봤어요. 예. 부동산이 네. 재산으로 이제 여겨지는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네. 그분의 생각에 보면은 이제 실물 경제를 이제 금, 달러,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도 부동산을 실물 자산이라고 봐야 되는가?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는 네. 외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의 특수성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저 2000년 초반에 미국 갔을 때 네. 서점에 갔더니 베스트셀러 1위 책이 뭐였냐면 부동산으로 돈 벌기라는 책이었어요. 예. 이게 뭐지? 되게 그 쌈박한 비법이 있나 딱 봤더니 부동산을 사놓으면 나중에 오를 수 있다. 이게 책의 내용이에요. 미국에선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없었구나. 네, 왜냐하면 이때도 LA나 큰 대도시에 네. 한인타운 중심으로 그런 현상이 좀 있었고 네. 전체적으로는 별로 많지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고차 같이 생각을 하면 5년 된 차를 누가 새 차보다 더 높게 사요? 말이 안 되죠. 내가 여기서 5년을 살았는데 신축보단 당연히 싸게 되잖아요.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땅이 한정되니까 집이 돈이 될 수 있다. 그 서양에서는 그게 얼마 안 된 개념이에요.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부동산이 계속 11%인가 쭉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네. 부동산에 대한 지향이 상당하죠. 그들이 생각하는 실물자산과 우리가 생각하는 실물자산 부동산으로서의 지위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공급도 많고 땅도 넓으니까 그런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 현재 지금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서울 수도권은 이제 일자리가 많으니까 특히 젊은 부부들이 거기를 선호하는데 정말 이제 집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도 이제 굉장히 대학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똑똑한 그런 친구인데 공급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한 3년 후에는 정부에서 네. 말한 대로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친구야, 그 말도 틀린 건 아닌데 그 말하는 공급이 우리가 원하는 그 공급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이폰 18을 원해, 18 그걸 원해, 프로를 원해. 그런데 얘가 갑자기 무슨 반도체 이슈로 공급이 안 되면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아마 힘들 거야. 했는데 이게 벌써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좀 땅덩이가 부족하고 서울 수도권 집중 현상이 된 곳에서는 집에 대한 니즈 그리고 공급 부족 서양하고 다르게 심각할 수 있고 힘을 합쳐야 된다. 혼자 하기도 힘들어요. 그럴 때 배우자 필요하다. 오구형, 뭐 최근에는 뭐 또 사사. 네네네. 옛날에는 저 국민 평수가 30평대라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게 점점
줄어드는 걸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요즘에 건축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5구형인데 막 4베이가 나와요. 끝내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혼자 사는 게 편해. 아니면 뭐 요즘에 딩크족도 많잖아요. 네. 애도 없거나 혼자 사는데 24평 5구면 뭐 충분하지 뭐. 약간 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네.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뭐 요즘에 이런 하차감도 있대요. 고급 승용차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번에 잠원역에서 내려요. 약간 이런 지하철. 아, 약간 이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강남에 그냥 깃발 꽂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평수 작은 거라든지 나홀로라든지 그래서 약간 좀 상승장 끝자락에서 좀 가는 패턴이긴 한데 그게 꼭 허영심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이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입지를 더 높이면서 내가 평수는 줄이겠다. 다만 뭐 12평, 17평 이건 제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거기는 수요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네. 조금 거기는 위험한 그리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봐도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에 우리나라 1가구의 구성원 평균이 3.12명 정도 돼요. 네. 2024년인가에 2.1명인가 그래요. 많이 줄었네요. 20년 사이에 날아가 버리죠. 그 3명에서 2명으로 준 거예요. 예. 예전에는 30평대가 3, 4명이 살기가 좋았다면 네. 지금은 2, 3명이 사니까 음. 이게 좀 더 이 가구의 맞아요. 평균에 맞는 거죠. 그러면은 가구가 소형화되면서 네. 소형 평수가 좀 많이 나오는 거고 저는 약간 좀 그 아까 말씀하신 건축 꼼꼼히 하면서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 이게 5구에서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여기 와서 살아. 난 더 많이 지어서 더 많이 팔게. 아. 약간 좀 이런 것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거실이 커야 됐잖아요. 사람들이 3, 4명이 같이 이렇게 소파에서 앉아서 봐야 됐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런 게 있어도 아무도 거실에 안 나오거든요. 네. 이 방에서 뭐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네. 보고 있으니까 이런 큰 거실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교수님은 되게 TV가 있습니까? 없어요. 두 분은 TV가 없으시군요. 있으시군요. 예. 큰 걸로.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예, 적당한 거 하나 있어요. 축구를 핸드폰으로 보면 너무 아. 답답해서 저는 또 그것도 궁금했어요. 자녀 교육 문제로 없애신 건가? 그랬는데 아까 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서 자기 핸드폰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 때문에 TV를 안 본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생활 패턴 자체가 이제 TV를 보는 패턴이 아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채널을 다퉜잖아요. 네. 드라마를 봐야 돼, 축구를 봐야 되는데 지금 다투지 않잖아요. 맞아요. 자기 걸 보면 되니까. 맞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지금 TV 보는 문화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OTT를 보잖아요. 맞아요. 굳이 시간 맞춰서 볼 필요도 없고. 맞아요. 네, 그런 기술적인 어떤 발달도 큰 거실이 필요 없게 만들고 그게 또 이렇게 20평대가 9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구축은 안방이 되게 넓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안방이 줄었잖아요. 네. 예, 그건 왜 그럴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금 네. 말씀하신 방 개수가 많아야 돼요. 요즘에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방 3개, 화장실 2개 네. 그게 되게 중요하고 진짜 욕심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방 5개, 화장실 5개. 예, 약간 좀 특수한 케이스예요. 장이 불편하신 거 아닐까요? 일하시는 분이 있어야지 네. 화장실 5개를 다 치울 수 있을 정도면 화장실 3개까지 한번 살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네. 어쨌든 그 방 개수를 좀 늘리려고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차피 혼자 하는 거니까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좀 우리는 언제까지 부모님께 손을 뻗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누군가 살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평생의 반려자를 만난다는 거. 이런 그 반려자를 만나는 신혼부부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우리 이시안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런 거에 정말 약하긴 한데 네. 잘 생각해라 뭐 이런 거 조금 더 생각해라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네. 보통 하지만 예, 예. 마지막이니까 네. 근데 오늘 얘기 들은 것 중에 예. 그렇구나라는 게 그 포인트가 하나 있긴 했었어요. 결혼이란 이벤트는 네.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의견이 다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가 뭐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아웅다웅 다투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결혼은 한 팀이 되는 거다. 원팀. 예, 그 집을 사기 위한 전략에서 한 팀이 되는 거다. 또 집이든 뭐 세상의 풍파든 이렇게 좀 접근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저는 이제 뭐 세무사 공부한다고 회사 때려치웠는데 와이프가 허락을 해줬고 그런 게 떨어졌지. 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또 이제 회사를 다녔다가 또 이제 그만뒀어요. 이제 네. 내 사업을 해보겠다. 네네. 그때도 이제 용기를 준 건 와이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팀이기 때문에 네. 특히 어려울 때 좀 더 많이 힘 주시면은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좋을 때는 서로가 다 좋잖아요. 그때는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니까 힘들 때 더 조금 더 힘을 주는 그런 사이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